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삶을 안내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픈 축복의 통로 김술래 사역자입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소통인데요. 우리 잠언 25장 11절, 골로새서 4장 6절,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구색이 있는 자의 말에 감사하니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여서 소금으로 맛을 낸 바 같이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아멘. 우리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평생 말을 하고 살아가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까지 치유를 마치고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혹시 기분 나빴던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이 서두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기분 나빴던 말, 최근에 들었던 대상자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면서 토설도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이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 그것은 지금 말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머리에 떠올려서 대상자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제 토설했던 그 감정으로 소리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기분 나쁜 말도 참 말하기는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감고 하든지 눈을 뜨고 하든지. 자, 대상자 떠올립니다. 시작! 장난 아니네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말도 기분 나빴던 말 시작! 아직도 감정이 많이 묻어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분 좋았던 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분 좋았던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표정을 좀 보고 싶어서요. 자, 최근에 저도 기분 좋은 말을 들었어요. 제게는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만 4살 그리고 이제 갓돌 지난 두 손녀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유치원을 안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둘을 보기에 이제 갓돌 지난 그런 아이기 때문에 걔한테 손길이 많이 가니까 큰아이에게 좀 손길이 못 미쳐서 제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한 번씩 이제 딸 집에 가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한번 와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제가 딸 집에 가서 그 손녀랑 재밌게 놀아줬어요. 그런데 한 저녁 때쯤 됐는데 갑자기 이 손녀가 저를 막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사랑을 먹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고 딱 끌어안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아이가 쓰는 이 아름다운 언어가
평생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분 좋으시죠? 질투는 아니고 기분 좋으시죠? 이게 말에는 인생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인터넷과 SNS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인데 대화를 잘 못하는 이유가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배인 대로 됩니다. 그죠? 제가 이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익혀서 몸에 배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런 말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커서 배우지만 배운 대로 잘 안 되고 배인 대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꾹꾹 눌러 담은 말이 입에 탁 달라붙어서 급할 때 확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 평소에는 깊이 고민하면서도 막상 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 공식, 습관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기술 이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가 참 뭐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매일 생리적인 현상으로 좀 고약하긴 하지만 방귀를 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귀 냄새가 때로는 지독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속이 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 지독할 때 지금 내 마음 어디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초에게 거기 있죠. 화초에게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화초에게 시작. 화초에게 잘 자라라고 뜨거운 물을 주면 화초는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기술의 문제 이전에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라야 말이 자라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이제 회복해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말도 네. 그래서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서 마음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말을 잘하는 말 재주보다는 말 센스의 향상이라고 이렇게 말 센스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 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센스라는 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센스와 눈치의 차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치는 내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이고, 센스는 나의 주체를 가지고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잘 대처하는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뭔가 사역자니까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또 말을 많이 뭔가 도움을 주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저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깨닫고 갑니다. 여기 대화 나르시시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이다.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해서 어떤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나 지금 어디가 아파, 나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 많이 아팠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도 있잖아 머리가 아파서,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서 나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 이렇게 대화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대화 나르시즘, 또 이것을 전환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화 나르시즘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환 반응보다 더 좋은 건 지지 반응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는 피구형이 있고 캐치볼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떤 그 상담에 필요한 용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류 효과라는 것은 편견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즉,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원래의 그릇된 신념에 더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어떤 부정확한 정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정하려는 그 행위가 역효과를 일으켜서 사실이 아닌 것에 더 완고하게 집착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역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 전문직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내 고정감이 있는 걸 저도 많이 이렇게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편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편견을 교정하겠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나는 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가? 또는 한 말을 또 반복하는가?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어떤 근사한 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가? 또는 말하는데 끼어드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물음이죠. 그래서 대화를 망치는 단절대화 패턴, 자동적 생각의 패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제가 3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는 지금 어떤 거에 속해 있어서 하는가 조금 객관적으로 봤으면 해서, 먼저 그 대화를 망치는 자동적인 생각, 즉 대화 중에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을 말해요. 거기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판단이에요. 거기서 판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나 외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자기만의 틀과 생각. 그래서 대화를 하며 판단하는 것은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내 자신의 기준으로
이건 옳구나, 그르구나, 아니면 좋구나, 나쁘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거기 비난, 비교, 강요, 당연시, 합리화, 이게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대화 속에서 갖고 있는 자동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오류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보기가 조금 불편하면 그냥 저를 보셔도 괜찮아요. 인지 오류. 자,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의 판단 구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 그죠? 그 다음에 과일반화.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자기 자신 결론을 내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쭉 이게 10가지가 그 인지 오류에서 오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는 뭐 비약적 결론, 과대평가, 뭐 과소평가, 감정적 추론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옆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성격을 만들어내는 굳어버린 생각들. 그죠? 거기에는 이제 그 보면 결국 혼자 남겨질 거야. 그죠? 버림받음에 대한 신념이 있죠?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또 내 욕구는 충족되지 못할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뭐 의존의 신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패의 신념. 결국 실패할 거야. 또는 뭐 나는 남들과 달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신념들이 대화와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자동적 생각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학습했는지, 또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지 오류들이 자동적 생각을 대화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자동적 생각은 틀에 갇히게 되어서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깊어지죠. 그래서 이 왜곡된 신념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화를 불편하게 하는 이 자동적 생각, 또 인지 오류, 이런 핵심 신념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요인들이 대화하면서 이 갈등이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면 좋겠죠. 그 다음에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연결의 대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관찰이죠. 관찰. 우리는 보는 동시에 본 것을 잊어버리고 본 것을 통해 판단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또 들리는 말의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 내가 판단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나와 대화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와 대화한 것을 전달해 줄 때 거기는 반드시 자신의 그런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곁들여져서 또 어떤 자기 신념이든 인지했던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게 돼요. 그 사람 잘 관찰하고 대화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자기의 그 무엇이 섞여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 관찰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대로, 들은 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물, 상대, 행동, 말, 더 나아가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객관화된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관찰로 우리가 들어갈 때 상황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욕구와 감정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화로 노숙자를 바라보는 엄마와 아이, 이 관찰에 대해서 그 예화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과 감각입니다. 자, 우리 거기 감정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은 간절히 바라는 욕구,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의 밑바닥, 그 기저에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정들이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은 각자의 욕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즉 말과 행동은 각자가 자신들의 핵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예로 들은 게 있죠.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었어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사람마다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짜증과 분노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쉴 자격이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인생은 늘 피곤한 거지, 이런 생각으로 절망과 무기력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의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요인은 뭐예요? 어떤 욕구가 있어요? 휴식이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표현한 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 밑에 무슨 욕구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는 공감하기입니다. 우리는 이 공감하기에 대해서는 잘 알죠? 앞에서 제가 말센스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감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감지하고 감정적 상태를 인식하며 그들의 경험을 상상해내는 능력입니다. 또한 상대가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연민과 다르죠. 연민은 나는 당신을 동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나는 당신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감적인 능력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감하면서 듣는 능력보다는 어떻게 들으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듣는 게 익숙해졌어요. 거기 보면 습관적 듣기는 맞장 붙이기, 동정하기, 감정 차단하기, 생각 전환하기, 분석하기, 조언하기, 내 얘기하기, 말 자르기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적으로 듣는 이 과정을 연습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감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기 연습 있죠? 예. 거기 1번 뭐예요? 나를 칭찬하기 또는 지지하기, 격려하기. 우리 양촌에서 아마 이따 오후 12시에 할 때 원장님이 카드를 하나 나눠줄 거예요. 거기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는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타인에게 좋은 에너지, 감정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립 서비스로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진심으로는 안 됩니다. 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3가지를 표현을 했어요. 나를 응원하고 나를 칭찬하는 훈련을 합시다. 아침에 거울 볼 때, 뭐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거울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무슨 칭찬을 자신에게 해주고 싶을까요? 너 괜찮은데? 진짜? 저는 그렇게 해요. 누구야? 괜찮은 사람이 저 아래 있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끔 나를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 때 이렇게 지지하는 말을 해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애썼다. 잘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를 건강하게 지켜야 돼요. 이것은 바운더리 지키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 7월달부터 12월 초까지 어떤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거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제가 가장 깨달은 건 딱 2단어예요. 경계와 동의. 이 2단어인데 경계는 알죠? 이 바운더리. 내가 내 경계를 지키고 상대방의 경계를 지켜주면,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접근을 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했으면 정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지켜져서 인간관계에 많이 힘들구나.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제 사고를 지금 많이, 고정관념을 많이 이렇게 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내 경계를 침범하게 됐어.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상대방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금 밟으셨어요. 조금 더 넘어오면 제가 화를 낼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서 여기 치유하러 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런 선을 지금 지키잖아요. 자,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부부간에는 경계를 많이 침범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좀 마음의 근육이 이게 생기니까 제가 제 남편한테 그래요. 선을 넘어왔어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걸 지켜줘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냥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힘드는 것은 상대방도 나중에 힘들게 하는 일이잖아요. 네. 자, 또 하나는 유머와 웃음은 고차원적인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읍시다. 지금 한번 웃어볼까요? 억지로 웃는 것도 좋은 거래요. 정말 예뻐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진짜 그 눈으로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자, 화가 날 때 우리가 이게 다 알죠? 여기에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왔는데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구나. 이거 아시죠? 그래서 화는 때때도 안개처럼 우리 시야를 가려요. 왜? 그 화 이면에는 감정이 있는 거 우리 이제 알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를 이제 경험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경험을 할 거니까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이 왜 그런지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이에요. 인식을 해야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유를 통해서 이런 토설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양천의 토설은 아주 최고죠. 거기에 맞장은 꽂히기도 하고요. 자, 미안할 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의도치 않아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주는 상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과거의 시간에 붙잡혀 있지 않고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사과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절 다루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절 다루기 해주셨죠? 거절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을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상대가 내가 요청한 해결을 거절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라는 존재를 거절한 것을 여겨요. 그죠? 이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의 거절을 내 존재와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요구한 행위에 연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 듣기 연습에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 내가 거절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는 느낌을 안 갖지요. 그래서 이 거절 다루는 게 정말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 나누기. 대화에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얻은 결과가 누군가의 능력과 노력의 기여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배운 것을 삶으로 풀어내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몸에 배일 때까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서 13장 4절에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사랑은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다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죠. 예, 10대나 이런 것은 항상 달콤한 사랑을 하지만 이미 우리 결혼한 우리들은 없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거기 너무 좀 중요하니까 읽어보죠. 내가 굵은 글씨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아멘.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른이 되었으는 그 말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컸는데도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치유받고, 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알죠? 그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당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느낌대로 살지 않고 내 소원, 충동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소중하니까. 당신을 배려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른스러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아야 진정한 부모가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 봐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른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8절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죠. 시작.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을 목사님이 손과 발의 수고를 다하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지 말고 손과 발의 수고를 다하자. 그래서 사랑은 깊어지면 손해보는, 내가 손해보는 능력,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너무 보게 되니까 같이 한번 내가 손해보는 능력, 그것이 사랑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어른스러운 삶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무엇을 손해봐야 할 것인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슨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랑을 밑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말센스를 익혀서 소통하는 행복한 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